똑똑 취업으로 가는 첫 관문.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을 전문가 분들과 함께 알아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박현민 편집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혁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현민입니다. 먼저 오늘의 자기소개서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주인공이 희망하는 오늘의 기업, 너를 보여줘. 네, 나왔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바로 원익 IPS입니다. 굉장히 생소해요. 원익 네. IPS. 자, 먼저 우리가 지금 생소하기 때문에 빨리 알아봐야 될 텐데요. 기업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원익 IPS는 반도체에 필요한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은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과 시각 등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고요. LCD, TV용 광학 필름이나 차량용, 건축용 윈도우 필름 등의 후방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0년 원익그룹의 아토와 IPS가 합병해 지금의 원익 IPS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거죠. 오, 반도체에 필요한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었군요. 네. 그렇다면 주요 고객사가 반도체 기업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원익 IPS의 이제 주요 이제 고객사가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대 산맥이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주요 고객사로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원익 IPS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익 IPS의 매출의 한 54% 정도를 2017년 기준으로 54%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가 굉장히 원익 IPS랑 우호적인 관계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기술 개발할 때부터도 굉장히 그 같이 좀 기술 개발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원익 IPS 임직원들을 보면 삼성전자 출신들도 꽤 있으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삼성 측에서요, 그 원익 IPS 지분 5%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 갖고 있다라고 보면은 뭐 정말로 끈끈한 관계구나. 네. 이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계기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되나요? 네, 이용한 원익그룹 회장의 공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회장은 주요 계열사의 사내이사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 삼성전자의 요구를 수시로 파악하면서 직접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2015년의 경우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특수가스, 이 네온가스가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폭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주요 생산국인 우크라이나에서 내전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네온가스 생산이 완전히 멈춰버린 탓이었는데 이때 이용한 회장이 당시 가스 수급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내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원익 QNC 구매 담당자를 급파를 했어요. 생산업체를 찾아내서 현지에서 계약을 성사시켰고요. 네온가스 조달을 재개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네. 이 일화는 원익그룹이 삼성전자 신뢰를 받는 배경으로 현재까지 업계에서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특히 요 몇 년간 반도체가 초호황기였잖아요. 뭐 원익 IPS도 좀 수혜를 받았겠네요? 그렇죠. 2017년도 정말로 반도체 업계에서 호황기였고요. 뭐 18년도도 계속 이어오고 왔는데 특히 17년도 호황기 때 원익 IPS도 정말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17년도 매출액이 한 6,300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222억 원 정도 됐는데요. 또 한 가지 보면은요, 국내 장비 업체 중에서,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서 연매출 6천억 원이 넘은 회사는 원익 IPS가 최초라는 사실, 굉장히 취준생분께는 꼭 알아둬야 할 사실이겠습니다. 네. 와, 정말 대단한 기업을 우리가 여태까지 몰랐던 그러게요. 거군요. 그랬다면 지금까지 성과는 좀 어떤가요? 네, 성과가 대단합니다. 네. 1992년에 반도체 전 공정에 사용되는 가스 공급 시스템을 개발한 이후에 해외에 수출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1995년과 2000년에는 각각 벤처기업 대상과 100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원익 IPS는 연구 개발에 초집중, 그냥 집중 아니고 초집중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매출의 9%, 10%를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2000년만 해도 각각 4건, 그 3건이었던 국내 특허 출원과 등록 건수가 18년 후에 2018년 기준 391건, 501건으로 늘었다는 것만 봐도 이 얼마나 그들이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힘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평론가님. 그 설립일은 16년도 이제 4월 4일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셔야 될 게
역사가 굉장히 짧네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아니라? 원익홀딩스 인적 분할에서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2016년부터 이제는 공시자료가 있는 것이고요. 네. 종업원은 한 858명 정도의 이제 포지션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균 연봉은 한 7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 정도 평균 연봉 돼 있고요. 매출액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매출액이 한 6,300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 한 1,222억 원 정도 나왔다고 했는데 이게 작년 동기 대비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공시자료를 봤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매출은 한 158% 올랐고요. 영업이익은 325%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1기 때, 그러니까 16년도가 매출액이 2,440억 원이라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년도는 이게 6,800원을 뛴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벌었고 영업이익률도 그래서 11.8%에서 19.4%로 뛰었죠. 그래서 총 7.6%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7.6% 상승했다는 거는 정말로 장사 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다. 그러니까 이번 연도 18년도는 어떻게 했느냐 본다면 3분기 공시자료를 봤더니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도 18년도도 17년도에 했던 어떤 그 정도의 어떤 매출과 수익을 기록할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업 부분을 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바로 반도체 사업, 디스플레이, 그냥 태양광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고 반도체 산업은 국내에서는요 한 35에서 4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3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익 IPS가 이런 포트폴리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자제품 보면은 제품을 보면은요. 이 매출액이 한 4,900억이 나왔고 상품 용역, 그러니까 상품 용역이 뭐냐면 원익 IPS에서 제품도 개발해서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에 납품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기술을 이제 판매하고 장비를 개발해서 판매하면 서비스라는 게 들어가요. 뭐냐면 유지보수라든지 용역 서비스가 들어가는데 이게 한 504억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다. 적지 않은 숫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을 봤더니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라든지 태양광 산업의 매출 비율이 수출과 내수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내수가 월등히 높다는 걸 우리가 좀 공시자료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확실히 원익 IPS가 이제 글로벌 업체도 보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목표로 해서 거기서 납품을 하고 있거나 좀 말 그대로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내수 부분에서 좀 알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원익 IPS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이슈를 선정해 봅니다. TMI 이슈 가이드 함께 하시죠. 기업을 지원하는데 기업에 대한 배경과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서류 전형은 물론이고 면접 전형 때도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TMI 이슈 가이드는 그러한 기업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네, 이것만은 알고 가자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의 기업 바로 원익 IPS입니다. 본격적으로 원익 IPS의 환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주시죠. 원익 IPS 국산화의 남다른 성과. 국산화. 어떤 건가요? 네, 원익 IPS는 이 반도체 장비 업계 국산화의 1등 공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는데 첫 번째로 1992년 수입에 의존하던 그 가스 공급 장치, 아까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가스 공급 장치를 국산화에 성공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공정용 ALD 증착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납품하게 됐습니다. 네. 이후에도 PCBD용 장비에 국산화에 성공했고 TFT, LCD 8세대 드라이 에처, 국내 최초 개발에 성공하는 등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LCD, 솔라, 아모레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산화 및 이 신제품 개발에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름 다를 때 된 네. 거죠. 바로 국산화에 성공하기까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반도체는 말 그대로 기초 산업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초 연구가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R&D 사업에 굉장히 많이 좀 계속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공정 라인 대부분은 이제 외국산 장비를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전략이 이런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국산화에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원익 IPS의 매출 구조를 보면 내수가 굉장히 높다. 그 뜻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답이 있는데 원익 IPS의 전략이 뭐냐면 해외도 좋은데
야, 삼성전자 지금 반도체 장비 들어가는 거 보면 다 외국산이 많은데 이것만 차지해도 이것만 우리가 먹거리로 삼아도 그쵸. 충분히 삼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전략 자체가 반도체가 핫하니까. 예. 네. 우리나라 또 1위니까 디램이나 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1위이기 때문에 네. 야 이것만 우리가 수주를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외산 대체, 그러니까 외순 대체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산을 대체하자, 국산화하자 이렇게 해서 기술 개발이 들어가고 있고 이게 이제는 중기 목표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19년도까지 한 매출 1조 원 정도 이게 달성하는 걸 이제 중기 목표로 잡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정도의 기술 개발이 된다면 R&D에 계속적으로 투자한다면 머지않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좀 해보겠습니다. 진짜 반도체가 핫하긴 핫한 게 네. 아니 지금 직원분들이 한 600, 800명 된다 그랬죠. 네네네. 근데 지금 영업이익이 6천억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영업이익은 1,220억. 1,200. 아 그것도 그래도. 네, 우와. 매출이 매출이 네, 6천에서 지금 그래도. 1조 넘어간다고 하니까 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핫하긴 핫하네요. 네, 반도체. 맞습니다. 아. 뭐 그래도 우리가 뭐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는 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반도체 장비 시장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맞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좀 네. 생소하긴 한데 반도체 장비의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당연히 반도체 장비 시장 규모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네.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가 공개한 2017년 글로벌 반도체 장비 출하량에 따르면 이때 전 세계 반도체 장비 매출은 559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2000년에 세운 종전 최고치인 447억 달러를 어마어마한 수치로 경신한 거죠. 뭐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기업도 성장하고 또 이렇게 국산화를 시키면서 애국에도 앞장서다 보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리띠 졸라맨 삼성 하이닉스 국내 장비 업체 위기라고 하네요. 아니 또 이렇게 갑자기 긍정적이고 좀 이렇게 좋아 보였던 분위기는 싹 어디 가고 안 좋은 그러니까요. 얘기가 좀 있네요. 아까 분명히 삼성과 하이닉스 제품을 납품한다고 하셨는데 좀 어떤 건가요? 이야기인지 궁금하네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예정됐던 네. 이 대규모 설비 투자를 축소하거나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국내 장비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이유는요? 지난 2, 3년 동안 거의 초호황기를 맞았던 반도체 산업이 내년에는 어떨지 약간의 불투명한 상황이 비춰진다고 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보릿고개가 시작됐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호황기가 계속되면 참 좋겠지만 무슨 산업이든 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권평론가님께서 좀 네. 설명해 주세요.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매출 구조를 보면 사실 디램이죠. 예, 디램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는 18년도에 하반기에 디램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거기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디램 가격이 이제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디램 가격이 좀 하락된 부분이 있거든요. 18년도 말쯤에, 그러니까 4분기쯤에.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는 초호황기를 지나서 말 그대로 그래프로 보자면 하향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하방 국면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아무래도 타격을 좀 받을 것이다 보고 있고 또한 계절성 요인도 있습니다. 뭐냐면 전자산업은 기본적으로 1분기, 그러니까 겨울철이 비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사업이 비수기면 반도체도 당연히 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반도체가 덜 들어간다는 얘기는 반도체가 먹고 사는 이런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생태계 자체가 조금 먹고 사는데 힘들어진다. 이런 계절적 요인도 있거든요. 겨울에 좀 잘 안 들어가나요? 네네. 원래 전자 부분은 겨울이가 비수기예요. 아. 네, 겨울부터가 일하기 좀 비수기라서. 이렇게 추워서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렇죠.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자 쪽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원익 IPS도 덩달아서 이제는 매출이 안 나오면 삼성전자가 안 나오면 당연히 원익 IPS도 안 나오기 때문에 좀 하락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지만 또 시장 어떤 보고서를 보자면 내년 한 1, 2분기까지는 안 좋아도 3, 4분기 때는 19년도 3, 4분기 때는 다시 한번 초호황기, 이거보다 더 초호황기를 맞이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역시나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4K 영상 많이 보잖아요. 그죠? 굉장히 4K. 예, 4K. 굉장히 예. 그 고화질인데 이제 8K. 또 예. 8K. 예, 그렇죠. 예. 8K가 나오면은 말 그대로 이제 8K가 나오면 예, 이제는 뭐 발음이 좀 그런가요? 아, 죄송해요. 제가 AK가 맞죠. 4K AK가 맞는데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자체가 완전 초고화질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네. 영상을 구현하려면 뭐겠습니까? 역시 반도체죠. 네, 맞아요. 네, 저는 이게 아까 디램 말씀하셨는데 중국에서 디램 만드는 건 줄 알았어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군요. 네, 아, 그렇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이제는 디램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가 업계 1위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업계 글로벌 1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D램이나 랜드 플랫에 들어갈 곳이 많아요. 특히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D램 같은 것도 들어가고 특히 지금 또 SSD 같은 랜드 플래시의 수요도 굉장히 폭발적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이클 자체가 반도체 사이클이 전통과 그러니까 과거와 다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시장의 평가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되면 또 한 가지 5G 시대가 돌아되면 말 그대로 초연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얼타임입니다. 네. 5 시대는 리얼타임이거든요. 바로 그냥 실시간으로 되는 거다 보면 그걸 이제 레이턴시를 줄이려면 어쩔 수 없이 수많은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고 네. 그럼 반도체가 들어간다면 당연히 이제 원익 IPS의 매출 급상승할 증가하게 수밖에 되는 없는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원익 IPS를 제가 보기에는 또 시장에서는 하반기에 내년 하반기에 다시 한번 초호황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겨울 지나서. 그렇죠, 겨울 지나서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이슈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 국내 장비 업체 대부분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좋을 땐 같이 좋고 안 좋을 땐 같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뭐 그런 느낌도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는 거죠. 결국 네. 답은 중국 시장이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네. 국내 장비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최근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좀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의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옆에 있으니까 반사 이익을 얻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 이 중국 메모리 업체가 미국 장비 대신에 정말로 한국과 일본 같은 이 대체 국가의 장비를 구입한다라는 결정을 내리기만 한다면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뭐 원익 IPS를 비롯한 국내 장비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활약을 펼칠 수 있길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코너 살펴볼까요? 막간을 이용해서 박현민 편집장께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랭킹 준비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원익 IPS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방송을 보기 전까지 몰랐던 분들이 많을 네. 거예요. 정말 그럼요. 생소한데 듣다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이다라는 걸 맞아요. 느끼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정말 들었을 때는 생소하지만 결국 알짜배기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이슈 랭킹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알고 보면 최고, 알짜배기 중견기업 베스트 3. 네, 사실 이 취업난 속에서는 대기업의 이 네임밸류보다는 기회가 있는 그 구멍을 찾는 취준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이야말로 사실 약간의 말하자면 취업의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숨겨진 알짜배기 중견기업에 어떤 곳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고 보면 최고, 알짜배기 중견기업 베스트 3. 첫 번째, MC넥스. 두 번째, 수산중공업. 세 번째,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요. 이거는 임플란트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저도 치과 치료받다가 좀 본 것 같은데 네. 나머지 두 개는 좀 생소해요. MC 더 맥스는 알아도 MC 넥스는 또 처음 그렇죠. 들어보고요. 네. 수산중공업은 약간 수산시장 좀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요. 굉장히 생소해요. 네. 아, 그렇군요. 정말 네. 상상력이 무한하시네요. 네.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래도 그나마 많은 분들이 들어본 적 있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다 왜 치과 기계 옆에 보면은 이제 적혀 있는 게 맞아요. 많잖아요. 이 오스템 임플란트는 1997년에 실제로 치과 의사였던 최규옥 회장이 창업한 기업입니다. 임플란트 분야의 선두주자로 70개국이 넘는 나라에 치과 제품을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와 아시아 시장 점유율 1위, 세계 5위를 자랑하는 중견기업입니다. 오스템은 임플란트가 대중화되기 전부터 이 가능성을 받고 작은 임플란트 회사를 70억 원에 인수를 합니다. 2001년에 100억 원에 불과했던 오스템의 매출은 2007년에 1,300억 원이 되었고 그리고 2017년에는 3,978억 원이라는 정말로 폭풍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네. 그래도 오스템은 꽤 들어봤던 것 같은데 네. 이 MC넥스와 수산중공업 정말 모르겠거든요. 네, 1, 이 2네. 어떤 기업들인가요? 1, 2. 네, 네. MC도 맥스 아니고 MC넥스죠. 네, MC넥스, 네. MC넥스. 네. 네. 휴대전화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을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이 수산중공업은 건설 중장비인 유압 브레이커 등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MC넥스는 2007년 외국에 진출해 국내 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에 스마트폰용 카메라를 역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던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자동차 모듈에서도 국내 1위, 세계 5위를 자랑합니다. 네. 수산중공업은 1984년 창사 이래 70개국 이상에 수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알짜배기 중견 기업입니다. 지난해 매출이 97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원익 IPS의 이슈와 환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여주세요. 원익 IPS, 원익 테라세미콘과 2년 만에 재결합. 아까 평론가님께서 뭐 이렇게 분리됐다 뭐 이런 얘기 아까 했었거든요. 네, 그때 뭐 그 두 회사인가 뭐 싶은데 뭐 원익인 걸 보면 같은 계열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주 똑똑하시네요. 맞아요. 아니 아까 말씀하셨었어요. 아까 막 네. 분리돼서 2016년에 어떻게 보면 공시 자료 나왔다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원익 IPS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이 원익 IPS는 원익 홀딩스의 계열사 중에 하나예요. 그 계열사 중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이 원익 테라세미콘이 있습니다. 사실 원익 테라세미콘 역시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아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난 2016년에 이 두 회사의 흡수 합병을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만 해도 원익 테라세미콘의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부결이 됐어요. 왜요? 뭐 본인들의 이유가 있었겠죠. 어쨌건 2년이 지나서 다시 왜냐면 속사정이 복잡한 거잖아요. 네.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는 우리하는 것만 다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최근 2년 만에 그 부결정이 다시 이제 통과가 돼서 네. 다시 합병이 재추진됐는데 이번에는 합병이 통과가 됐습니다. 합병이 결정이 된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 합병에 따른 어떤 좀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반도체 증적 기술이 특징인 거고, 네. 이제 원익 이제는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열 처리가 좀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어차피 원익 IPS도 디스플레이 작업을 하니까 네. 만약에 이렇게 두 회사가 합병이 된다면 더 많은 시너지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는 합병을 공시를 했기 때문에 연 한 9천억에서 1조 정도는 이제는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것인데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왜 반대했을까? 그 이유는요. 이게 요번에도 나왔지만은 이게 합병 비율이 각각 보면 1대 0.73%입니다. 아니 73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하나와 0.73의 이게 가치로 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익 테라 세미콘 입장에서는 싫다 이거죠. 당연히 싫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당시에 이슈가 있었고 이번에 이제 공시를 해서 각각 1대 0.73으로 이제 정했습니다. 그래서 원익 테라 세미콘 주주에게 원익 IPS 주식의 0.73을 주게 되는 꼴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합병을 하겠다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병하게 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로는 당연히 중복 투자가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같은 회사인데 또 그 같은 모기업 안에 있는데 같은 사업을 하는데 이게 두 중복 투자가 되다 보니까 이걸 좀 분산되죠. 예, 그렇죠. 이걸 하나로 합치겠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케팅 역량 강화를 해서 산업의 역량을 좀 키워나가겠다. 시장의 영향력을 더 키워나가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CS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CS 부분, 고객 만족도 부분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영업 파트에서도 이게 분산제사다 보니까 차라리 이걸 힘을 합쳐서 하나의 목소리, 그다음에 통합적인 운영을 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런 어떤 강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병에 대해서 이슈가 나오는 것이고 실제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올 것 같다. 어차피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합친다면은 원익 IPS 입장에서는 이제는 원익 IPS가 만약에 그래도 원익 IPS 이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익 IPS가 굉장히 매출비라든지 영업이익에서도 굉장히 좀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은 원익 IPS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지원 직무는 원익 IPS 기구 설계직 지원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기업에 얼마나 적합한지 간략한 프로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성별 남성이고요. 나이는 26세, 취미가 영화 감상, 특기가 농구입니다. 네, 전공은 기계공학과고요. 부전공은 전자전기공학과입니다. 학점은 3.87, 언어는 토익 905점, 토익 스피킹 레벨 7, 대내외 활동은 농구 동아리, 그리고 매주 1회에서 3회 운동을 하며 체력을 단련함. 네, 일단은 토익 점수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보통 이 미국에서 이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공부를 굉장히 잘합니다. 네. 그래서 공부 이렇게 잘하는데 지금 농구, 취미 특히 농구, 대내 활동 농구 이건 농구 선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미국인이면 농구 선수 같아요. 그럼요. 네, 근데 특기가 이제 또 농구 토익도 좋아하니까요. 높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영어 잘하시고 네. 이러면은 또 NBA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주 1회에서 3회 정도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단련했다는 게 좀 성실함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아닐까 싶은데 네. 박현민 편집장님이 보시기에는 오늘 지원자의 프로필 중에서 기업에 어필할 수 있는 거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것도 어필이 될까요? 뭐 워낙 정직한 프로필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굳이 잡자면 네. 농구인 것 같아요. 농구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신입사원이라고 했을 때 네. 모두가 다 체력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고 가장 성실하게 누가 끈기 있게 살아남느냐의 문제거든요. 어떤 직무든 간에 지금 이렇게 농구를 일주일에 한 번, 세 번 정도 할 정도면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주 끈기 있게 야근도 해주고 아주 끈기 있게 주말 근무도 해주고 이 정도의 느낌이 그렇죠. 체력이 확 와서 되니까요. 아, 이 친구는 뽑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2부에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